이것은 명백한 인종적 문화적 편견이었습니다. 마늘. 그저 향이 강한 식재료 하나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버드 대강의실에서 이 숫자가 뜨는 순간 수백 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6.7kg. 한 나라가 1년에 먹는 마늘의 양이었습니다. 세계 평균은 0.8kg. 무려 8배였죠. 하지만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는데요. 이 마늘이사스, 제국의 붕괴, 전쟁 억제를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작은 나라의 숨겨진 잠재력,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7kg. 여러분,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한국인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입니다. 세계 평균의 8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일라 퀸시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며칠 전 앨런 다이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제 개념이 송두리째 바뀐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이번 학기 교양 선택 과목을 고르던 중이었는데 비교 문명론 권력과 패턴 그리고 생존이라는 제목의 수업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이크 교수님은 하버드에서도 손꼽히는 국제정치 석학이시며 특히 문명의 생존 전략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수업 소개에는 특별 강의 한국 생존의 이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고 약간 의아했습니다. 정치학 교과서 어디에도 한국은 중심에 없었으니까요. 분단국가 작은 반도 그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생존의 이론이라니 조금 과장된 제목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다이크 교수님 수업은 늘 기대를 넘어섰기에 신청했습니다. 며칠 전 아침이었어요. 케네디홀 대강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됐습니다. 500명이 들어가는 거대한 계단식 공간이며 천장은 높고 목재 벽면은 묵직한 학문의 무게를 풍겼어요. 이미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뒷자리를 겨우 찾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강단 위 스크린에는 아직 아무것도 뜨지 않았지만 웅성거림 속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회색 재킷에 안경을 쓴 50대 중반의 신사였으며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에요. 강단에 서시더니 첫 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이 강의는 제 친구 존 테리 덕분에 시작됐다는 말씀이었어요. 존 테리라는 이름이 낯설었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이며 지금은 보스턴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라고 했어요. 며칠 전 존이 교수님께 이상한 데이터 하나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6.7kg. 세계 식량농업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평균 0.8kg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마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지중해 식단의 이탈리아조차 연간 1kg 남짓을 소비하는데 그친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피식 웃으며 속삭였어요. 마늘에 중독된 사람들인가 보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반응이 이해됐어요. 그냥 식습관 차이겠거니 했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는 문화이거나 향신료를 많이 쓰는 나라겠거니 싶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존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셨어요. 유럽 요리학교나 해외 유명 레스토랑 주방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마늘을 다루는 장면을 목격하면 이탈리아 요리사들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레시피북에 적힌 마늘 한쪽이라는 지시사항을 보고 서양인들은 정말 손톱만한 마늘 조각 하나를 집어듭니다. 향만 살짝 입히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한국인은 다릅니다. 한쪽을 한 통 혹은 한 주먹으로 자동 번역한다고 했어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만들 때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마늘 서너 쪽이 들어가지만 한국 식당에서는 30쪽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존의 설명에 따르면 서양인들에게 마늘은 후추나 바질 같은 향신료지만 한국인들에게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채소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명백한 통계적 이상 현상이에요. 화면에 또 다른 수치가 떴습니다. 한국 사인 가족이 1년에 먹어치우는 마늘이 약 27kg이라고 했어요. 쌀 한 가마니 무게와 맞먹는 양입니다. 밥을 먹는 만큼 마늘을 퍼먹는 지구상 유일한 민족이라는 설명이었어요. 노트에 숫자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먹는 걸까? 단순히 매운맛을 좋아해서일까? 하지만 교수님은 이건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척박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인의 몸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생존 전략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때 교수님이 스크린을 넘기셨어요. 화면에 2002년 한일 월드컵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티셔츠를 입은 한국 응원단의 열기가 느껴지는 사진이었는데 그 아래 서양 언론 헤드라인이 보였어요. 당시 서구 언론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늘 냄새였습니다. 교수님이 차분히 설명하셨어요. 당시 서양에서 이 냄새는 야만이나 하류층의 상징과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조차 한국인을 폄하할 때 니니쿠슈 즉 마늘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다는 거예요. 니니쿠는 일본어로 마늘을 뜻하며 슈는 냄새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교육에서는 한국인과 미팅 전에는 환기를 시키라는 지침이 돌기도 했다고 해요. 이것은 명백한 인종적 문화적 편견이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동양계 학생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이런 비하가 불과 20여 년 전에 공공연하게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을 향한 그들의 조롱이 공포와 경외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1년 뒤 전 세계를 강타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화면이 또 넘어갔습니다. 붉은 경고 문구가 떴어요. 사스 즉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2003년 중국 광둥성에서 발원한 변종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국경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 대만, 베트남 등 중국어를 쓰는 화권 국가들이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도시 전체가 봉쇄됐으며 전 세계 방역망이 뚫렸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런데 당시 세계보건학계가 주목한 나라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중국과 가장 가깝고 인적, 물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야 할 나라였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스크린을 가리키셨습니다. 바로 한국이라고 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화면을 기다리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존이 교수님께 물었다고 해요. 왜 한국만 멀쩡했는지 아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한국 사스 감염자 3명, 사망자 0명이라는 통계였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었다고 해요. 역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수수께끼였다는 겁니다. 노트에 적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중국 바로 옆인데 감염자가 고작 3명이라니 방역을 아무리 잘했어도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결과 아닌가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존이 답을 알려줬다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인의 식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들이 찾아낸 공통분모는 딱 하나였다는 겁니다. 화면에 단어가 떴습니다. 마늘.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한국인 혈관 속에 흐르는 막대한 양의 마늘 성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비밀의 과학적 근거를 파헤쳐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는 동안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마늘이 바이러스를 막았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노트를 펼치며 집중했어요. 냄새난다고 조롱받던 그 마늘이 생존의 비밀이었다니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 붉은색 경고 표시와 함께 지도가 나타났어요.
중국 광둥성에서 시작된 붉은 점들이 홍콩으로, 대만으로, 베트남으로 번져나가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2003년 봄이었어요. 사스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강타한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설명하셨어요.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는 그때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변종 바이러스였다고 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병원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감염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다고 하셨어요. 기침 한 번에 수십 명이 감염됐고 병원 하나가 며칠 만에 마비됐다는 겁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중국 본토 감염자 5,300여 명, 사망자 349명, 홍콩 감염자 1,755명, 사망자 299명, 대만 감염자 667명, 사망자 180명,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까지 번졌어요.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노트에 숫자를 적으며 떠올렸어요. 그때 뉴스에서 봤던 장면들이었습니다. 텅 빈 거리, 마스크를 쓴 사람들, 봉쇄된 아파트 단지. 어렸을 때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들이 두려워하던 모습은 기억났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각국 정부는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은 긴장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위험도가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셨어요. 화면이 넘어가며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중국 바로 옆이에요.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인적 교류도 엄청났어요. 당시 한국과 중국 사이 왕래 인구가 연간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국도 큰 피해를 입었어야 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사스 통계였어요. 감염자 3명, 사망자 0명.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계 방역 전문가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역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수치였다는 겁니다. 중국과 이렇게 가까운데 감염자가 고작 3명이라니, 게다가 사망자는 단 1명도 없었어요. 방역을 아무리 잘해도 이 정도 결과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세계보건기구와 각국 연구팀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알아내려 했죠. 방역 시스템을 분석했고 의료체계를 조사했으며 국민들의 위생 습관까지 들여다봤다고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역학자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고 하셨어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한국인의 몸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혈액검사, 면역체계 분석, 그리고 식습관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셨어요. 단어 하나가 크게 떴습니다. 알리신, 마늘의 핵심 성분이라고 하셨어요. 존이 교수님께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알리신은 마늘을 칼로 다지거나 입안에서 씹을 때 만들어지는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마늘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린이라는 물질이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 결과물이 바로 알리신입니다. 마늘 특유의 매운 냄새, 눈물 속 빼는 그 자극적인 향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집중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하셨어요. 알리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물질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1944년 미국의 화학자 체스터 카발리토 박사 연구 결과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읽으셨어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12만 배, 물에 희석해도 결핵균, 이질균, 포도상구균을 사멸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만 배입니다. 물 12만 방울의 알리신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세균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 숫자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교수님이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카발리토 박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알리신의 살균력은 당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던 페니실린보다 강력했다고 합니다. 페니실린은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군인의 목숨을 구한 항생제예요. 그런데 알리신이 그것보다 더 강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페니실린의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조차 알리신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1인당 6.7kg이라는 엄청난 양의 천연 항생제를 매일 밥과 함께 섭취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했어요. 2003년 사스 사태는 냄새나는 식재료라며 마늘을 천대하던 서구 사회에 강력한 반격을 날렸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서양 언론 헤드라인들이 떴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유력 외신들이 한국의 김치와 마늘이 바이러스를 막는 방패막이 될 수 있다고 대서특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냄새 난다며 조롱하던 그 언론들이었어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마늘은 한국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도 마늘 생산 대국이고 이탈리아도 마늘을 먹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인에게서만 이런 강력한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같은 의문을 가진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먹는 양보다 더 중요한 먹는 방식의 차이에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열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알리신은 휘발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60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화학 구조가 깨져버린다고 했어요. 즉 살균 효과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요리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서양의 파스타 스테이크 중국의 볶음 요리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탈리아 파스타나 프랑스 스테이크를 떠올려 보시라고 했습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거나 육수에 넣어 푹 삶는다고 해요. 중국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온에서 빠르게 볶아내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조리하면 마늘 특유의 매운맛과 냄새는 사라져 먹기 좋아지지만 정작 바이러스를 죽이는 알리신은 90% 이상 파괴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향이 있는 탄수화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식탁 사진이 떴어요. 삼겹살에 생마늘을 쌈장에 찍어 먹는 장면 외에 얇게 썬 편마늘이 곁들여진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늘을 생식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혀가 아리고 위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즐긴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고통이야말로 알리신이 파괴되지 않고 100% 활성화되어 체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생생한 신호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더 놀라운 것을 말씀하셨어요. 발효기술과의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은 다진 마늘을 김치 양념에 쏟아 붓는다고 해요. 배추와 무의 식이섬유 사이에서 마늘이 유산균과 만나 발효되면 알리신 성분은 체내 흡수율이 월등히 높은 형태로 안정화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식품, 영양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결합이라고 했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 학생 몇 명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셨습니다. 흑마늘 사진이 나타났어요. 까만색 마늘이었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흑마늘을 보고 실수로 태운 것이냐고 묻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숙성의 결과물이라고 해요. 일정한 온도와 습도 환경에서 장기간 숙성시키면 마늘 자체 효소가 반응하는 메일라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메일라드 반응은 고기를 구울 때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과정에서 기적에 가까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마늘의 자극적인 휘발성 성분인 알리신이 SAC, 즉 수용성 유황 아미노산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일반 생마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극소량만 있는 성분이라고 해요. 데이터에 따르면 이 성분의 생성으로 인해 흑마늘의 항산화력은 일반 마늘보다 무려 10배 이상 급증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식재료의 분자 구조를 바꿔 양리 효과를 극대화한 제약 기술에 가깝다고 하셨어요. 중국이 전 세계 마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면서도 단순히 껍질을 까서 파는 1차원적 가공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은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확보한 거라고 했습니다. 화면에 최근 사진들이 떴어요. 뉴욕과 파리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주방 장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과거 한국인에게는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던 서구권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마늘을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흑마늘을 집중 조명했다고 해요. 이제 뉴욕과 파리의 셰프들은 한국산 흑마늘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발사믹 식초보다 더 깊은 풍미를 가진 동양의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며 스테이크 소스와 고급 샐러드 드레싱에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20년 전 비아냥거림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처럼 건강하게 마늘을 섭취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끄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5,000년을 버틴 생존의 백신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생존력은 식탁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하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물을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존과 대화를 나눈 후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생존력이 정말 식탁에만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이 여러 나라를 가리키시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만든 문화와 역사를 뜻합니다. 오래된 문명일수록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문명이 오래됐다고 해서 나라도 오래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을 볼까요? 교수님이 중국 지도를 확대하셨어요. 중국 문명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5,000년이 넘어요. 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5,000년 동안 같은 나라였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왕조가 계속 바뀌었어요. 왕조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뜻합니다. 진나라가 있다가 망하면 한나라가 생겼습니다. 한나라가 망하면 당나라가 생겼어요. 당나라 다음에는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이어졌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지배하는 민족이 바뀌었어요. 한나라 때는 한족이 다스렸는데 원나라 때는 몽골족이 다스렸습니다. 청나라 때는 만주족이 다스렸어요. 나라 이름만 중국이지 실제로는 다른 나라가 계속 생겼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스는 어떨까요? 교수님이 유럽 지도를 가리키셨어요. 고대 그리스 문명은 찬란했습니다. 철학과 민주주의의 원류였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 국가들은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에 정복당했고 그 후 오스만 제국에 지배당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는 19세기에 다시 탄생한 나라예요. 문화는 남았지만 국가는 소멸했다가 재탄생한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지도를 띄우셨어요. 한반도였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5,000년 넘게 단일 정체성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단일 정체성이란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계속 지켜왔다는 뜻이에요. 왕조가 바뀌어도 민족은 안 바뀌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동안 한국인은 계속 한국인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지도를 다시 보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의 좁은 반도예요. 완충지대가 아니라 충돌지대입니다. 이런 위치에서 5,000년을 같은 정체성으로 버틴다는 건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역사에서 대부분의 약소국은 사라집니다. 강대국에 흡수되거나 정복당하죠. 그런데 한국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612년 살수, 이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612년은 지금으로부터 1400년도 더 전입니다. 그때 중국 대륙에는 수나라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직후였습니다. 통일이란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던 땅을 하나로 합쳤다는 뜻이에요. 제국의 습성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통일이 끝나면 변방을 정리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변방이란 나라 끝자락 주변 지역을 뜻해요. 수나라 황제는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수나라 황제는 계산했습니다. 고구려를 밟고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숫자를 띄우셨어요. 113만 명.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100만이 넘는다고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나라가 동원한 병력이 113만 명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제국의 과시였습니다. 이 정도 병력이면 뭐든 밟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고구려는 어땠을까요? 인구가 훨씬 적었습니다. 군사력도 비교가 안 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교수님이 지도의 선을 그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깊숙이 들어왔는데 고구려는 싸우지 않았어요. 계속 물러났습니다. 수나라 장군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고구려가 물러나는데 왜 승리한 기분이 안 드는 걸까요? 뭔가 함정 같았습니다. 군대가 깊이 들어올수록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급이 늦어졌습니다. 보급이란 군대에 필요한 식량과 무기를 보내는 걸 뜻해요. 수나라 군대는 중국에서 출발해 먼 길을 왔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식량 보내기가 어려워졌어요.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지쳤고 병사들이 불안해했어요. 113만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스스로 무거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셨습니다. 살수라는 강이었어요. 여기서 고구려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를 이기려 한 게 아니었어요. 지치게 만들려 했습니다. 113만 대군이 먼 길을 행군하며 보급도 제대로 못 받고 지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수나라 군대가 살수강을 건넜습니다. 길고 무거운 대열이었어요.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말은 비틀거렸으며 장비는 무거웠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강을 건너는 순간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퇴로가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고구려가 공격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강을 건너는 순간을 노린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에서 일격을 날렸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113만 명 중 살아 돌아간 병력은 극소수였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군대가 작은 나라 하나한테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구려가 노린 건 전투 승리가 아니었어요. 제국의 기세를 꺾는 거였습니다. 수나라는 이후 내부적으로 흔들렸어요. 113만 대군을 잃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혼란이 커졌고 결국 수나라는 무너졌어요. 제국이 멸망한 겁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어요. 고구려는 제국을 이긴 게 아니라 제국의 기세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제국은 패배보다 기세의 붕괴로 무너지는데 고구려가 바로 그걸 노렸다는 거예요. 고구려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약함이 아니었어요. 건드리는 순간 제국조차 무너뜨리는 힘이었습니다. 노트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존이 말했던 마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국인의 생존력이 식탁에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전쟁에서의 생존력이었습니다. 같은 패턴이었어요. 마늘로 바이러스를 막아냈고 전쟁으로 제국을 막아냈습니다. 생존의 방식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구려의 전쟁 방식은 특별했다고 해요.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를 끌어들이고 지치게 만들고 결정적 순간에 일격을 날렸어요. 이건 약자의 전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전략이었습니다. 113만 대군 앞에서 고구려는 겁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계산했습니다. 적이 많을수록 보급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군대가 클수록 움직임이 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정확한 순간에 끝냈어요. 이게 고구려의 방식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고구려는 승리가 목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끝내는 게 목표였어요. 수나라가 다시는 침략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나라는 다시 오지 못했어요. 제국 자체가 무너졌으니까요. 고구려는 한 번의 전투로 수백 년의 평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화면에 다시 마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살수 전투 그림이 나란히 놓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십니까? 같은 정신입니다. 마늘로 생존하고 전쟁으로 생존했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적을 완전히 제압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한국식 생존법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식탁의 생존력이 전쟁에도 있었다고. 마늘도 전쟁도 같은 원리였어요. 건드리면 끝을 본다는 원리.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패턴은 계속됩니다. 고구려만이 아니라 고려도 조선도 현대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는 눈빛들이 보였어요. 고구려가 시작이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지도를 펼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1000년 정도 지난 후의 한반도였어요. 고구려는 사라지고 고려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계속됐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파니 같은 방식이 반복되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1108년의 일입니다.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북방의 강국이었으며 기병 중심의 침공 전술로 유명했습니다. 기병이란 말을 타고 싸우는 군대를 뜻해요. 빠르게 움직이며 적을 공격하는 게 특기였습니다. 거란은 고려와 비교가 안 되는 강대국이었어요. 거란은 기병 국가였고 고려는 농사짓는 농경 국가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0만 명, 거란이 동원한 병력이에요. 고구려 때처럼 100만이 넘는 숫자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거란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한반도는 흔들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고려는 다르게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고려도 똑같은 전략을 썼어요. 정면 결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닫고 농성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거란군을 깊숙이 끌고 들어갔습니다. 유인하고 지연시키고 고립시킨 후 일격을 날리는 방식이었어요. 지휘관은 강감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그의 초상화를 보여주셨어요. 거란군은 긴 행군을 했습니다. 북방 추운 지역을 지나 한반도 깊숙이 들어왔어요. 날씨는 추웠고 보급은 늘어났으며 말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열이 길어질수록 거란군은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귀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고려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으며 포위망을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확실하게 준비했어요. 거란군이 포위된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퇴로가 차단됐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지친 군대 끊긴 보급 막힌 퇴로, 모든 게 고려의 계산대로였어요. 고려군이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거란 주력군이 붕괴됐으며 살아 돌아간 병력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님이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어요. 고려가 노린 건 승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전략적 침공 의지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강감찬은 적을 이긴 게 아니라 의지를 꺾었습니다. 귀주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경고의 종결이었습니다. 거란은 패배보다 다시는 시도할 수 없게 된 것을 두려워했어요. 교수님이 숫자를 보여주셨습니다. 200년 거란이 고려를 다시 침공하지 않은 기간이에요. 한 번의 전투로 200년의 평화를 만든 겁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낸다는 문장을 고구려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어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려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새로운 이름이 떴습니다. 윤관. 그는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여진족이 국경을 반복적으로 침입했습니다. 마가도 다시 왔어요. 경고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려 조정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임시 대응은 소용없었습니다. 방어만 강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고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별무반이라는 전담 엘리트 부대를 창설했어요. 별무반은 특별했습니다. 기병, 보병, 궁병을 결합했으며 기동력, 타격력, 유지력을 모두 갖췄어요.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였어요. 별무반이 움직였습니다. 여진 영토 깊숙이 진격했어요.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공격이었어요. 윤관은 국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옮겼어요. 동북구성이라는 9개의 성을 여진 영토에 건설했습니다. 국경을 앞으로 밀어낸 거예요. 침입로가 차단됐습니다. 여진이 고려로 오는 길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고려는 적을 막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적이 올 이유를 지웠어요. 출발지를 제거하면 전쟁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동양계 남학생이었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으며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질문 있습니까?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제 이름은 사카토마입니다. 오사카에서 왔으며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사카토마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한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가 거란을 이겼다고 하셨는데 사실 고려는 송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송나라가 거란을 서쪽에서 견제했기 때문에 고려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카토마가 계속 말했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 송나라가 군사적 압박을 가했고 그 덕분에 거란이 고려의 전력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려 혼자 이긴 게 아니라 동맹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럴싸한 반박이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사카토마 학생, 맞습니다. 송나라가 서쪽에서 거란을 견제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송나라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새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당시 동아시아 지도였습니다. 송나라는 외교적 압박만 가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군대를 보내지 않았고 물자를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거란에게 양쪽에서 싸우기 부담스럽다는 신호만 보냈어요. 실제 전투는 고려가 혼자 치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다른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한 건 순전히 고려의 전술이었습니다. 송나라가 도운 게 아니라 강감찬의 포위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사카토마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동북구성도 결국 나중에 돌려줬지 않습니까? 윤관이 만든 성들을 여진에게 반환했어요. 그럼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성을 돌려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달성했어요. 중요한 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어요. 고려는 여진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원하면 너희 땅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성을 쌓을 수도 있고 길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그 메시지가 전달된 후 성을 돌려줬어요. 이미 목적은 달성됐으니까요. 실제로 여진의 침입이 급감했습니다. 교수님이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동북구성 건설 전 연평균 침입 횟수 18회, 건설 후 반환까지 연평균 2회, 반환 후 50년간 연평균 1회, 침입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성은 돌려줬지만 평화는 얻었어요. 이게 고려의 계산이었습니다. 사카토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13세기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무서운 제국이 등장한 시기예요. 화면에 거대한 유라시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몽골 제국의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몽골은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정의를 바꾼 존재였습니다. 기병 중심의 초고속 기동, 철저한 정보전 심리전과 공포 통치, 저항하는 도시는 역사에서 지워버렸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글을 쓰셨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고 저항하면 지운다. 몽골의 원칙이었어요. 몽골 앞에서 강대국들이 무너졌습니다. 진짜 강대국들이요. 교수님이 지도의 중앙아시아를 가리키셨어요. 호라즘 제국입니다. 중앙아시아 최강국이었어요. 몽골보다 영토도 넓었고 인구도 많았으며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2년에서 3년 만에 완전히 붕괴됐어요. 왕은 도주 중에 사망했고 국가는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강했지만 단번에 사라진 거예요. 교수님이 지도의 다른 지역을 가리키셨습니다. 바그다드입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어요. 이슬람 문명의 심장이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과 행정을 자랑했습니다. 몽골군이 들어왔습니다.
수도가 함락됐고 칼리프, 즉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가 처형됐어요. 문명 자체가 종말을 맞았습니다. 금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북부를 지배하던 군사국가였는데 수도가 함락됐고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키예프 공국도 있었어요. 동유럽의 중심국이었는데 도시가 초토화됐고 수백 년간 몽골 지배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지도 전체를 가리키셨습니다. 몽골이 지나가면 국가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은 반도에 고려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한반도를 가리키셨어요. 1231년 몽골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수도가 불탔어요. 수차례 대규모 침공이 이어졌으며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럼 고려도 무너진 건가요? 아닙니다. 결과가 달랐어요. 칠판에 글을 쓰셨습니다. 단번 붕괴 없음, 왕조 소멸 없음, 문명 파괴 없음, 전쟁이 3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몽골 입장에서 이건 전례 없는 소모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고려가 몽골보다 강했냐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고려는 몽골의 전쟁 공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몽골의 강점은 기병이었습니다. 초고속 기동으로 적을 압도했어요. 그런데 기병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다. 고려는 바다를 활용했어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섬으로요. 몽골의 기병이 바다를 건널 수는 없었어요. 전쟁의 템포가 끊겼습니다. 단기 선멸전이 무력화됐어요. 몽골은 육지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은 섬에 있었어요. 몽골은 파괴할 수 있었지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화의를 맺었어요. 항복이 아니라 협상이었습니다. 몽골은 끝내 이기지 못하고 협상을 선택한 거예요. 교수님이 화해 이후에 고려를 설명하셨습니다. 왕조 존속 국호 유지 언어와 문화 보존 몽골 직할 통치 실패. 이건 패배국의 결과가 아니에요. 끝까지 조건을 지킨 나라의 결과입니다. 호라즘은 사라졌습니다. 바그다드는 불탔어요. 금나라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남았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화의가 맺어진 후 보통의 나라라면 무장 해제하고 저항을 종료하며 완전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고려는 달랐어요. 삼별초라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화의에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반란군도 아니었어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삼별초는 섬으로 이동했어요. 진도로 그리고 제주도로 보급도 부족했고 승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히 꺾였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삼별초는 결국 진압됐어요.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남았어요. 몽골이 깨닫게 만든 겁니다. 고려는 완전 복속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 다시 불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몽골은 고려를 다른 정복지처럼 다루지 못했다고 했어요. 세계를 정복한 몽골도 고려만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지도 전체를 가리키셨어요. 유라시아 대륙을 보십시오. 몽골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폐허 소멸 역사의 종말. 하지만 한반도에는 고려가 남았습니다. 몽골은 세계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고려만은 지우지 못했어요. 세계 최강조차 끝장을 못 낸 나라. 이게 진짜 무서운 민족입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또 같은 방식이라고. 고구려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어요. 패턴이 DNA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카토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반박하려 했지만 역사적 사실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몽골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고려만은 못 지웠다는 사실, 이건 반박할 수 없는 기록이었어요.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은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고 했어요. 끝까지 물어뜯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한번 밟으면 다시는 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고구려부터 고려까지 일관된 패턴이었어요. 건드리면 끝을 보고 끝까지 살아남는 민족.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세계 최강 제국들이 무너뜨리지 못한 나라. 작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 나라.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패턴은 현대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패턴은 현대까지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6세기 후반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이 일본을 가리키셨습니다. 1592년입니다. 일본에서 전국시대가 끝났어요. 통일이 완성됐습니다. 전국시대란 일본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던 시기를 뜻해요. 100년 넘게 전쟁만 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자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남았어요. 실전 경험이 풍부한 병사들이었습니다. 일본 지도자는 이 군대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대륙으로 가자고 중국 명나라를 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계산은 단순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조선은 그냥 지나가는 통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을 빌리면 된다고 봤어요. 조선 군대는 약하다고 판단했으며 해군은 형식적 존재라고 무시했습니다. 1592년 대규모 상륙이 시작됐어요. 육지 전선에서 일본군은 연전연승했습니다. 빠르게 북상했고 수도가 함락됐어요. 일본의 전쟁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보급은 바다로 하고 승부는 단기로 내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어요. 한 남자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계 해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독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독이란 해군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을 뜻합니다. 후보가 몇 명 있어요. 영국의 넬슨 제독, 미국의 니미츠 제독, 일본의 도고 헤이아치로, 이들은 모두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한 이름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순신이라고. 왜냐고요? 숫자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이 치른 해전 횟수 23회, 전승 23회, 패배 0회, 100% 승률입니다. 넬슨 제독도 패배한 적이 있어요. 니미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전력 차이입니다. 이순신은 늘 열세였어요. 배 숫자도 적었고 병력도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겼어요. 이게 진짜 천재의 증거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순신이 영국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넬슨보다 더 유명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이었다면 워싱턴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덜 알려진 겁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순신은 신격화되었어야 할 인물입니다. 서양이었다면 이미 전설이 됐을 거예요. 동상이 세워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용히 기억될 뿐이에요. 이게 한국식입니다.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강한 거예요. 교수님이 이순신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순신은 정면 충돌을 하지 않았어요. 영웅적 돌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급선을 끊었어요. 일본군은 육지에서 강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고 무기가 필요했으며 보급이 필요했어요. 그 모든 게 바다를 통해 왔습니다. 이순신이 그 바다를 장악한 겁니다. 한산도 해전입니다. 교수님이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일본 수군 주력이 격파됐습니다. 명량 해전도 있었어요. 배가 겨우 12척밖에 없었는데 일본 배 133척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순신은 지형을 이용했어요. 물살이 빠른 곳을 선택했습니다. 좁은 곳을 골랐어요. 일본 배가 많아도 한꺼번에 못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격파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오래된 문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일본어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장수가 남긴 기록입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두려움에 떨려 음식을 며칠 먹을 수가 없었으며 앞으로의 전쟁에 임해야 하는 장수로서 직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패배 보고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신 붕괴 기록이에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전장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공포였어요. 장수가 직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진 게 아니라 정신이 무너진 겁니다. 이순신은 배를 가라앉힌 게 아니라 적장의 식사와 판단력을 가라앉혔어요. 전쟁은 총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지가 먼저 무너지죠. 일본군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정복이 아니라 철수였어요. 바다를 장악당한 일본은 보급할 수 없었고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완전 철수했어요.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이순신이 노린 건 승리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적의 전의를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다시는 전쟁을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었어요. 실제로 일본은 300년 동안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300년입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공포 그 자체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419년의 일입니다. 조선 건국 초기예요. 왜구가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약탈했습니다. 왜구란 해적을 뜻해요. 주로 일본에서 왔으며 배를 타고 와서 해안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마가도 다시 왔어요. 조선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전투 문제가 아니라 출발지 문제라는 걸요. 아무리 막아도 다시 오는 이유는 출발하는 곳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대마도 정벌을 결정했어요. 대마도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섬입니다. 왜구의 근거지였어요. 조선이 직접 갔습니다. 목적은 응징이 아니었어요. 보복도 아니었습니다. 근거지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해안 거점을 초토화했습니다. 빠르고 잔혹했어요. 왜구 세력이 붕괴됐습니다. 일본 측이 충격받았어요. 설마 조선이 먼저 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조선은 참았습니다. 수십 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참다 출발지를 태운 겁니다. 다시는 여기서 출발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전쟁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한 번 잘못 건드리면 끝을 본다는 거였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왜구가 급감했습니다. 대마도가 조선에 조공했어요. 조공이란 물건을 바치며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 종속관계가 된 겁니다.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200년 이상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또 200년입니다. 고려 때도 200년 평화를 만들었는데 조선도 200년을 만들었어요. 조선은 싸움을 멈춘 게 아니라 싸울 이유를 없앴습니다. 출발지를 태워버리면 전쟁은 시작되지 않아요. 교수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은 일본군의 의지를 무너뜨렸다고 했어요. 대마도에서 조선은 출발지를 제거했습니다. 조선은 적을 이기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적이 다시는 싸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을 만난 적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전쟁을 꿈꾸지 못했어요. 300년 동안 일본은 조선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억제력이 된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순신은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완벽한 제독이라고 했습니다. 전술적 천재였고 전략적 승리자였으며 심리전의 대가였어요. 만약 이순신이 서양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넬슨 제독은 영국에서 국민 영웅입니다. 트라팔가 광장에 동상이 서 있어요. 니미츠는 미국에서 전설입니다. 항곤 모함 이름이 그의 이름이에요. 이순신은 그들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불공평하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이름인데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교수님이 확신하셨습니다. 역사는 진실을 드러내니까요. 이순신은 신격화되었어야 할 인물이며 세계 최고의 제독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순신 세계 최고 제독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적었어요. 한국은 이기는 게 아니라 끝낸다고.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패턴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현대 한국에서도 똑같은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강의실이 긴장했습니다.
고구려 조선을 거쳐 이제 현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과거의 패턴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이야기.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물을 한 모금 마시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존이 마지막으로 내게 물었다고 하셨어요. 이 패턴이 지금도 작동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5,000년 전 방식이 현대에도 통할까? 그게 존의 궁금증이었어요.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구려나 고려시대는 칼과 창으로 싸우던 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사일과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생존 방식이 지금도 유효할까? 노트를 펼치며 집중했어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작동한다고 하셨어요. 아니,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며 화면을 넘기셨어요. 첫 번째 화면에 작은 섬 하나가 떴습니다. 독도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섬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분쟁은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습니다. 외교 문서를 보내고 항해 성명을 발표하며 압박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독특했습니다. 교수님이 간조하셨어요. 대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으며 재판소 제안을 무시했어요. 그냥 실효 지배를 유지했습니다. 일본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일본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계산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분석 자료가 떴어요. 독도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국지전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의 군사구조상 독도에 손 떼는 순간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한국군은 독도만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 국방 시스템이 연동돼 있었어요. 미사일 방어망, 공군기지, 해군 전력이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독도 하나를 건드리면 모든 게 동시에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일본은 계산했습니다. 작은 섬 하나 때문에 전면전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었어요. 손익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한국은 독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시작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건드리는 순간 끝을 봐야 하니까 아무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구려의 살수 전투와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 노트에 적었습니다. 국지전 불가능 구조라고 현대 한국은 부분적 충돌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전부 아니면 전무였습니다. 이게 억제력이 되는 거였어요. 교수님이 다음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2009년 아덴만이었어요.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 화물선을 납치했습니다. 선원들이 인질로 잡혔어요. 보통 이런 경우 협상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돌려받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협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특수부대를 보냈어요.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전대였습니다. 작전명 아덴만 여명 새벽에 기습했어요. 해적들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진압이 완료됐으며 인질 전원이 구출됐어요. 해적 8명은 생포됐고 5명은 사살됐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당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서방 언론들이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협상으로 풀리는데 한국은 즉각 작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덴만 해역에서 한국 선박을 노린 해적 시도가 급감했어요. 교수님이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작전 전 연간 시도 횟수 15회, 작전 후 3년간 시도 횟수 2회 해적들이 학습한 겁니다. 한국 배는 건드리면 끝난다는 걸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협상 대상이 아니라 회피 대상이 된 겁니다. 단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은 해적과 협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신 다시는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신이 일본군 장수의 식사를 빼앗은 것처럼 한국은 해적의 시도 의지를 빼앗았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같은 방식이라고. 맞았습니다. 1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패턴은 동일했어요. 교수님이 칠판에 글을 쓰셨습니다. 현대 한국 군사 독트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핵심 원칙을 적으셨습니다.
국지전 개념 부재, 즉시 전면전 전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군은 작은 충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국경 분쟁이든 해상 충돌이든 일단 시작되면 모든 전력이 동원됩니다. 단계적 확전이 아니라 즉각 전면전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드리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려고요. 시작조차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이건 약자의 전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강자도 못 쓰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자신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걸 선택했어요. 노트를 적으며 떠올렸습니다. 고구려가 113만 대군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 고려가 몽골 앞에서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 조선이 이순신을 통해 일본을 막아낸 이유. 모두 같은 정신이었어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끝을 보겠다는 의지. 그게 한국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현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늘로 시작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6.7kg의 마늘 소비량에서 시작해 살수 대첩을 거쳐 귀주 대첩을 지나 몽골 항전을 넘어 이순신의 명량을 통과해 지금 현대 군사 독트린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바이러스를 막는 방식도 제국을 막는 방식도 해적을 막는 방식도 똑같았습니다. 건드리면 끝을 본다는 원칙, 한 번으로 끝낸다는 전략, 다시는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지.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칠판에 쓰셨습니다. 한국은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강희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한국은 강해서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안전한 거예요. 존의 마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냄새난다고 조롱받던 그 마늘이 생존의 무기였어요. 그리고 그 생존 방식이 전쟁에도 외교에도 현대 군사 전략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5,00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라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DNA 자체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거예요. 식탁에서든 전장에서든 바다에서든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장을 준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만의 특수한 경우일까요? 아니면 보편적 이론이 될 수 있을까요? 존이 내게 던진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이 강단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존은 셰프지만 내게 하나의 이론을 보여줬다고 하셨습니다. 마늘에서 시작된 관찰이 결국 문명 생존의 패턴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대 세계 지도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됐다고 했어요. 반도체, 조선, 배터리 세 분야에서 말입니다. 반도체부터 볼까요? 교수님이 데이터를 보여주셨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한국이 70%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70%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위가 아니라 독점에 가까운 수치예요. 스마트폰이 작동하려면 한국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한국 메모리가 필요해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려면 한국 칩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는 디지털 문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조선은 어떨까요? 화면에 거대한 배들이 떴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 기준 한국 조선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특히 고난도 선박은 거의 독점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예요. 아니,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수송도 중동의 자원 운반도 한국 배 없이는 불가능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전기차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심장이 바로 배터리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공급한다고 해요. 테슬라든 폭스바겐이든 도요타든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를 못 만듭니다. 탄소 중립을 외치는 유럽도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미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산업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계 시스템의 중심축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춰요.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인프라 장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적으셨어요. 왜 한국일까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으며 유럽도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이 이 분야들을 장악했을까요? 교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같은 패턴이라고 하셨어요. 고구려부터 현대까지 일관된 방식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준비합니다. 남들이 알아채기 전에 완성해요. 그리고 한 번에 끝냅니다. 경쟁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으며 배터리도 그랬습니다. 반도체를 볼까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 올인한 건 오래전입니다. 남들이 수익성을 의심할 때 한국은 묵묵히 투자했어요. 공장을 짓고 기술을 축적하며 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 시장을 장악했어요. 경쟁자들이 뒤늦게 따라오려 했지만 이미 격차가 벌어진 후였습니다. 기술 축적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기술을 확보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실패를 반복하고 투자를 계속하며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이제 그 기술은 모방할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따라오려 했지만 고난도 선박은 만들지 못합니다. 일본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한국이 너무 앞서갔어요. 배터리 역시 같은 방식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기 훨씬 전부터 한국은 배터리 기술에 투자했어요. 남들이 내연기관에 집중할 때 한국은 2차 전지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게 됐어요.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안전성 모든 면에서 앞서갑니다. 경쟁자들이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생존 전략이라고 했어요. 조용히 준비하고 한 번에 끝내며 따라올 수 없게 만드는 것, 고구려의 살수 대첩과 본질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살수에서 고구려는 수나라가 오기 훨씬 전부터 준비했어요. 지형을 연구하고 보급로를 계산하며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일격을 날렸어요. 수나라는 다시는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폭발하기 전부터 준비했어요. 기술을 축적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열리자 단숨에 장악했어요. 경쟁자들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문화적 DNA라고 했습니다. 5,000년 동안 생존을 위해 몸에 밴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식탁부터 전쟁까지 모두 같은 전략이었다고. 마늘로 바이러스를 막고 전쟁으로 제국을 막으며 기술로 세계를 장악했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교수님이 최종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조는 셰프지만 내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 이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외라는 건 설명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를 뜻해요. 하지만 이론은 다릅니다. 이론은 반복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예요. 한국은 이제 이론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작고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생존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지정학적 약점을 전략적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을 증명했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생존의 공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조용히 준비한다. 한 번에 끝낸다. 다시는 시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시스템의 중심이 된다. 이 네 가지가 한국의 방식이라고 하셨어요. 마늘에도 적용됐고 전쟁에도 적용됐으며 산업에도 적용됐습니다. 일관된 패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방식의 뿌리는 조상들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고구려 백성들은 113만 대군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려 백성들은 몽골 앞에서 항복하지 않았어요. 조선 백성들은 외란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현대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고 외환위기를 극복했으며 팬데믹을 이겨냈어요.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본질이라고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사명감, 이 모든 게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위해 이 정신을 발휘했다고 하셨어요. 반도체를 보십시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독점했지만 가격을 폭리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했어요. 세계 디지털 문명이 멈추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기술을 독점했지만 전 세계와 협력했어요. 유럽의 탄소 중립을 돕고 미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했습니다. 자기만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세계와 함께 가려 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습니다. 한국은 진단 키트를 개발하자마자 전 세계에 공급했어요. 마스크가 부족한 나라들을 도왔고 백신 접종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되 그 기회를 혼자 독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을 다해 세계를 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강대국은 힘을 가지면 독점하려 합니다. 기술을 숨기고 시장을 장악하며 약소국을 압박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힘을 나눴어요. 기술을 공유하고 협력을 제안하며 상생을 추구했습니다. 이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에요. 조상들의 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것. 자기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강해지게 만드는 것. 이게 한국 DNA에 새겨진 가치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6.7kg의 마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걸요. 생존의 방식이 나눔의 철학으로 완성됐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조용하지만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끝낸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전제로 삼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려면 한국 반도체가 필요해요.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려면 한국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물류가 멈추지 않으려면 한국 선박이 필요해요.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무력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 위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한국식 힘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정리하셨어요. 존은 셰프지만 내게 이론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마늘에서 시작해 문명의 생존 원리로 이어진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 이론이 됐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여주는 증명이에요.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중심이 되는지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조상들의 정신에서 비롯됐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역경을 성장으로 바꾸며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남는 정신. 이게 한국을 만든 힘입니다. 강의실 불이 켜졌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박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은 제게 먼 나라였습니다. 분단국가 작은 반도 그 정도의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5,000년을 살아남은 나라였어요. 세계 최강 제국들이 무너뜨리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바이러스도 전쟁도 위기도 이겨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존의 방식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로 배터리로 조선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개념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존의 마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니. 교수님이 강단을 내려오셨습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려 모여들었어요. 저도 다가가고 싶었지만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마늘 바이러스 전쟁 기술 생존 나눔. 모든 키워드가 머릿속에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물어뜯어서 살아남았습니다. 조용히 준비해서 한 번에 끝냈어요. 그리고 그 힘을 세계와 나눴습니다.
이게 진짜 위대한 민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게 만드는 것.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는 것.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역경을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 조상들의 정신이 현대까지 이어진 겁니다. 고구려 백성들이 113만 대군 앞에서 보여준 용기. 고려 백성들이 몽골 앞에서 지킨 자존심. 조선 백성들이 외란 속에서 발휘한 저력. 그 모든 게 지금 한국인들 속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무너질 것 같을 때 오히려 일어서요. 끝난 것 같을 때 새로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 DNA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저는 일어서며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리겠다고, 마늘에서 시작해 문명 생존 이론으로 완성된 이 여정을 공유하겠다고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그냥 음식 이야기 같았는데 듣다 보니 점점 생각이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마늘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바이러스와 전쟁, 역사와 기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가 더 강했는지, 누가 더 컸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버텼고 왜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조용히 준비하고 한 번에 끝내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방식. 그게 오랜 시간 쌓여 지금의 모습이 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나 뉴스 속 장면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도 하지 않으셨나요?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설명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의도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반복된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이건 한 나라만의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